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황태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최근에 어린이를 위한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 10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그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가 소개된 그 웹페이지인데요. 보시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리 캡처를 해서 해석을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가 정말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을까요? 라는 일반 부모님들의 질문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아무리 심한 감기더라도 감기 자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항생제는 필요 없다는 거고요. 항생제는 이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어떤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낫고요. 그러면 이제 감기에 걸렸었을 때 먹는 일반적인 감기약들, 그게 콧물약이든 기침약이든 코막힘 약이든 아니면 뭐 해열 진통제든 이런 이제 대증 치료, 대증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감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약인 거지 그런 약들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이제 보육을 하는 시설에 다니게 되면 조금 더 감기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1년에 6회에서 8번 정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해서 한 달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미국 아이들도 감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거의 매일 진료를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생활이라고 하죠. 하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감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어떤 감기는 세균 감염으로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세균 감염이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왜 항생제 사용을 기다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세균 감염은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이제 감기에 이어서 잘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 한 90에서 95%는 그냥 이렇게 감기에서 그치는 경우고요. 한 5에서 10% 정도는 2차 세균 감염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기를 예를 드는데요.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질문이 거의 다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에게서, 아니면 아이들이 아닌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꽤 심각하니까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는 이 기사도 이렇게 작성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이제 원문이 조금 많아서 보면 이제 노랗거나 녹색 콧물,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축농증, 이제 의학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항생제를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해석본을 따로 했었는데요. 노란색, 녹색 콧물은 이제 세균 감염이 아닌가요? 라고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연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노랗든 녹색이든 연두색이든 이제 그런 색깔에 있는 콧물이라고 해서 항생제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기 동안에도 이제 콧물이 찐득해지면서 이제 노랗거나 녹색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흔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려서 콧물 증상이 있으면 보통 한 열흘 정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금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감기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나아야지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의학적으로는 감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증상들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물론 2주에서 3주 내내 증상이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아주 심한 열이 난다든지 열은 아니더라도 기침, 콧물, 코막힘이 심한 거는 보통 한 일주일 내외에서 피크 많이 심한 편이고 그럼 그 뒤에 2주에서 길게는 한 3주까지는 약하게라도 감기 증상이 이어질 수는 있고요. 마찬가지 콧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콧물이 찐득하거나 탁하면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축농증에 항생제를 꽤 많이 오남용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급성 축농증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으로 유발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항생제는 필요치 않고 오히려 항생제 부작용, 이제 항생제 내성균도 마찬가지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분이지만 세균성 축농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냐고 하면 이제 열흘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이제 기침과 조금 탁한 녹색이든 노랗든 이런 탁한 콧물이 있거나 또 하나는 이제 39도 이상 고열이 최소 3, 4일 이상 지속되면서 급성 축농증 소견이 있으면 보통 세균성 축농증으로 의심하고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90에서 95%는 바이러스성 감기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합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이염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이염에 걸리면 항생제를 써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똑같이 이제 많은 중이염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성 중이염들은 항생제 없이 낫는다고 되어 있고 최소 절반 이상은 바이러스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성 중이염이 생기면 고열, 열이 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진통제 사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이제 미국도 조금 일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혹시 이제 중이염은 증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감기약들, 이제 콧물을 말리는 이제 콧물약,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제 코막힘약 이런 약들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전혀 중이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약들은 오히려 중이염을 악화시킨다고 해로운 약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만 4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어떤 감기약도 권하진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이염 치료 때문에 불필요하게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진 않고요. 대신에 아이가 열이 더 오른다든지 이건 이제 보통 한 39도를 보는데요. 39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이제 귀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양쪽 모두 중이염이 있을 때는 세균성 중이염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는 필요하고요. 이제 다행히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나 이제 아이가 만 2세 이상이라면 이제 항생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럴 때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울스로 이제 뭐 인두염, 인후염, 어쨌든 목 통증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목감기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건데요. 거기는 편도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똑같이 한 80% 이상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예를 드는 게 이제 콧물이 흐른다든지 그러니까 목이 아프면서 그리고 이제 컹컹거리는 기침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바이러스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균 검사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은 뭐 항생제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세균성 편도염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앞 글자만 따가지고 뭐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염인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좀 많게 잡아도 한 20% 이내로 보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스트랩, 그러니까 세균성 편도염이 잘 걸리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신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세균성 편도염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을 하면 이제 인두염, 편도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성이고 더더군다나 아이가 목도 부으면서 콧물이 흐른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 기침이 약간 컹컹거리는 듯한 기침이든 이제 코막힘이 있든 이런 감기 증상과 동반된다면 바이러스성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생제는 부작용을 일으키나요?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이제 10명 중 1명꼴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발진, 알레르기 반응, 이제 메스꺼움, 설사보통. 그게 보면 이제 소화기 쪽 문제와 이제 피부 쪽,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꼽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항생제를 오랫동안 오남용하는 경우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결국 항생제가 우리 몸속 면역력과 관련된 장 속의 유익항균들을 꽤 심각한 변화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들 하다못해 이제 장 건강과 관련된 염증성 장질환의 이런 발병 요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복통 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항생제를 이렇게 오남용을 해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그로 인해서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라든지 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 알레르기 질환들, 뭐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항생제는 오남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만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이내에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이제 증상들이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먹었음에도 이제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72시간 그러니까 이제 만 3일 이내에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진료를 다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생제가 내성세균,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생제 반복적인 사용과 오용,
그러니까 미스유즈, 그러니까 안 써야 되는 경우에 쓰는 경우죠. 오용은 항생제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거기서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 내성균은 이미 이제 세균이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균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이런 뭐 감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생제가 꼭 필요한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이럴 때 약효가 듣지 않으면 당연히 정말 안타까운 일들, 결국 이제 사망의 일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항바이러스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복용하는 이제 타미플루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뭐 타미플루가 이렇게 일반적인 감기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항생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의사가 세균 감염이 맞아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된다면 그 처방받은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형제나 다른 친구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약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남은 약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폐기, 그러니까 이제 뭐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뭐 쓰레기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약들은 반드시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약국에 이런 곳에 안전하게 폐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농증,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충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감기 및 알러지, 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분 세균성 충농증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고 하면 고열이 최소 2-3일 이상 나면서 급성 충농증 소견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충농증이나 그런 경우에는 증상들이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지금 충농증 증상들이 열흘에서 2주 정도 지속되면서 호전이 없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악화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세균성 충농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90에서 95%, 다른 통계 보면 99.5%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이염도 최소 절반 이상은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만 2세 이상의 아이라는 더더군다나 거의 항생제는 이제 대부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기에 걸렸었을 때 뭐 심한 합병증,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폐렴이 되겠죠. 심한 합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2차 세균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복용하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생제 오남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반복적인 사용, 이게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반복적인 사용과 오용은 항생제 내성균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약효가 듣지 않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오늘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저희 방송들 뭐 폐혈증이라든지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된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똑같이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